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리즘에 대한 그 아주 정말로 예민한 대응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블랙을 움직이는 명령 계통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네. 블랙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거하는 거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어떤 기획을 저는 끊임없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가장 우리가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군에서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중요 대한민국 권력기관에 지금 내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어떤 위급한 상황이 국가적으로 생겼을 때 그들이 그 기회를 가만히 있을지 않을 것이다.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용을 할 것이다. 그럼. 국가가 기능이 마비되면 네. 즉 국가가 행정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할 때 항상 파시즘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시즘은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파시즘을 쭉 연구해 보면 4가지 조건이 있으면 파시즘이 성공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수는 아니 파시즘은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어떤 파시즘도 선거에서 50%를 지지를 얻은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수의 권력을 장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소수의 열렬한 환호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부합하네. 부합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폭력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국가를 건드는 거 아니야? 나에게도 큰 인생에 큰 뭔가 폭력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폭력이 나를 향한 건 아니네. 그리고 꼭 국가를 향한 것도 아닐 수도 있겠네. 내가 그동안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면 이들이 착한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착한 국민이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파괴한다는 생각을 버려버려요.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 국가가 파괴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국민의 지금 20%가 헌정 파괴가 아니라고 보잖아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득권 세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모든 사태를 파악할 때 기득권 우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로지 타산성이에요. 자기 이익이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도 계산하잖아요. 네. 우리도 타산성을 계산하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에는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 생각을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분들이 거짓말을 지금 A 시점에서 하고 바로 5분 뒤에 그 거짓말하고 들통나는 말도 아무런 스트레스 안 받는 이유가 뭐냐. 네. 자기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이게 일관성이 유리해. 지금 막 한동훈과 막 서로 적대적 싸울 것 같잖아요. 네. 이분들의 특성은 언제든지 극적인 시점이 되면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계층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저는 쥐기현이나 모든 사건들은 이 기득권층이 파시즘에 협력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오케이.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법과 제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과 제도가 객인을 못하면 이제 파시즘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무너지냐면 예를 들면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네. 다 다수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다수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을 누군가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죠. 네. 네. 그걸 공산당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처리해요. 저는 윤석열이가 그렇게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이 그 지점에서 어느 순간 협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게 가장 폭발점이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하잖아요. 저걸 엉뚱한 세력이 테러를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북한이 했다든가 그렇죠. 뭐 중국이 했다든가 네. 뭐. 그 시점에 나라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남아있다는 걸 누구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설마 그러겠어? 하지만 우리가 그쪽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악마들은 지치질 않아요. 신기하게. 원래 불법은 성실하고요. 네. 그러니까 악마는 지치질 않아. 악을 지치지를 않아요. 예. 성실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붕괴돼서 밸런스를 잃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5월에 제대로 싸우려면 이 4월 말에 일단 좀 밸런스를 되찾자. 체력 보강을 좀 하고. 체력 보강 좀 하고 마음이 여유를 갖고 단언컨대 선거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 과정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쌓일 거다. 저도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고비가 네. 앞으로 5번 올 거다. 그리고 거기에 폭력이 동반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폭력이 동반되면 사태가 우리가 생각했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우선 좀 몸을 회복하자. 본선 들어가기 전에 지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네. 넘어가기 딱 좋은 상태죠. 방금 제가 악마는 지치지 않는다. 파시즘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말씀드렸어요.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거 뭐 탄광 속에 카나리아 있잖아요. 예. 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막상 광장에 나가고 일상을 살 때는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 두 가지를 제가 항상 하는 말, 이론적 비관주의, 실천적 낙관주의. 이론적으로 낙관적이고 실천적으로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로. 맞아요. 일반인들은 그래도 되지만 예. 이 세상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낙관하면 안 돼요. 낙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서. 어디 함부로 낙관을 내. 그리고 제일 낙관하는 사람들의 지금 정치가 사업화되면서 다시 말하면 저들이 윤석열 이전부터 그런 징조가 있었는데 예. 정치를 사업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법관들이 또는 검사들이 법조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정치가 사업화되면서 정치인들 중에 가장 정치인을 많이 진입한 게 법조인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리스토크라시예요. 기술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게 냉정하게 말하면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조인으로 살다 보면 두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내적 정합성이에요. 앞뒤가 맞으면 다 맞는 그 리걸 마인드거든요. 예. 현실하고 소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적 전문가라면 쭉 살다 보면 세상과의 교통을 잃어버려요. 특히 이건 대륙법의 특징입니다. 영미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대륙법만 관습법을 중요하게 하니까. 네, 거기는 기본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독일 법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실과의 교감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현실적으로는 중고등학생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논리도 그런데 이분들이 갖는 유일한 인간적 관계가 뭐냐면 동료예요. 동료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있습니다. 지금 사태를 봐요. 이게 상황과 아무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 너무 많아. 지기현 판사의 결정은 그걸 벗어난 거예요. 항상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 그걸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모든 파시즘에 이 법관들이나 행정 전문가들이 크게 동조합니다. 이들은 현실과의 교감 능력이 떨어져요. 자기들끼리 우정밖에 없어요. 정치의 사법화를 되돌려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나중에 되면. 저도 그 대목 네. 동의하고요. 그 문제는 나중 얘기인데 히틀러가 예. 처음에 등장할 때 뮌헨에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예. 근데 구테타를 일으켰다 실패를 해요. 감옥을 살아야 되는데 5년형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근무했다가 9개월 만에 풀려나요. 예. 그때 그 히틀러가 느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 저 젊은 층들과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되겠다. 합법적으로.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파시즘 정당이 시작돼요. 나는 지금 이 나라에 그 파시즘 정당의 숙주가 되려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지금 윤어게인 이란 이름으로 개몽당 만들려고 개몽당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 히틀러가 그 정당을 만들고 1%로 10년을 보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폭력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대한민국 모두의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세력이라고 생각해봐요. 1~2% 지지를 받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든지 국가가 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문제 기능을 상실하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싹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정당은 어떤 식으로든 출범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수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해야 돼요. 재판을 오래 끌고 밖에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것이 무럭무럭 아메바처럼 자랄 그렇죠. 거예요. 그렇다는 네. 얘기 지금 그 얘기하는 저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감을 빨리 시키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파스케스 즉 파시즘의 우리가 나무 다발 속에 도끼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도끼를 제거해야 돼요. 지금은 도끼를 빨리 감옥 속에 넣어야 돼.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직 이해 분들이 못하는 많아요. 많아, 너무 많아. 네. 야, 이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저절로 다 순리대로 돌아갈 거 아닌가? 역사의 순리대로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그러면 일제가 끝난 직후에 그 친일파가 청산됐어야 하는 거죠. 1987 봐봐요. 그러니까요. 그 80년대 서울에 보면 성공했어야 하는 거죠. 87년에 그 노태우가 당선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매번 돌아오는데 성공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번에 다 역사에 술리고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지치지 않는다. 네. 그 악마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